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주요 소식이 많은 날입니다. 먼저 테슬라가 발표한 FSD 확대 계획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고 일론이 오랜 기간 준비하여 현실화가 된 미국 정부 효율성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그 밖에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 노트와 기타 소식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은 자녀를 픽업하기 위해 사이버 트럭을 타고 학교에 갔을 때 나오는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난 미래에 사이버 트럭의 인기가 어떨지, 테슬라의 미래가 어떨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테슬라가 발표한 FSD 로드맵입니다. 어제 방송을 진행하고 조금 있다가 이런 폭탄과 같은 발표가 나왔는데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 겉과 속을 모두 다 잘 갖추고 있는 발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2025년 1분기부터 FSD가 중국과 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확대를 준비 중이며 최소한 2025년 1분기 확대가 진행될 수 있다고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눈으로 보고 동의할 수 있는 시장 확대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고 FSD 매출 상승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시장 확대를 가능하게 해준 펀더멘털 기술인 FSD 발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9월 주요 개입이 필요한 거리가 3배 더 확대될 예정으로 밝히고 있으며 하드웨어 3 혹은 AI3로 불리는 칩과 하드웨어 4 혹은 AI4로 불리는 칩, 이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이 나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드웨어를 뛰어넘는 소프트웨어 역량 혹은 AI 역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사이버 트럭에서도 FSD가 9월 달에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테슬라 차량 중에서도 폼팩터가 전혀 다른 차량에서도 FSD를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드디어 FSD에 후진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으며 무인 주차 기능 역시 추가가 되게 됩니다. 또 버전 13이 10월 달에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주요 개입이 필요한 거리가 6배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둘만 본다 하더라도 2달 사이에 주요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거리가 18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 2달 만에 거진 20배. 만약 이런 추세가 몇 달만이라도 더 지속이 된다면 수백 배, 수천 배 수준의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거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로보택시가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먼 미래에 존재하는 미래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나 9월과 10월 같은 경우 이제 2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타임라인을 테슬라가 공개했다라는 건 내부적으로 상당히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테슬라 FSD 모델을 트레이닝하며 어떤 정도의 트레이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 상태이고 벌써 트레이닝 컴퓨팅 능력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테슬라는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이를 바탕으로 로보택시를 이야기한 것이며 FSD 역시 전 세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우엔들 국가, 그러니까 영국과 호주이죠. 역시 규제 승인에 달려있지만 1분기 말 또는 2분기 초에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FSD 확대가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각 국가별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차량을 지금까지 판매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당연히 북미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하였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유럽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FSD가 확대가 되게 되고 여기에 단 35%의 사람만이 월 구독료를 내며 FSD를 사용하게 된다면 테슬라가 얻는 연간 순이익은 8억 달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이 FSD 구독률 자체도 증가하고 FSD를 통한 순이익도 아주 크게 증가하지만 로보택시를 시작함으로써 훨씬 더 큰 시장을 아예 새롭게 만든다라는 게 사실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8억 달러라는 금액을 보게 되면 지난 4분기 동안 순이익을 봤을 때 지난 4분기 동안의 순이익이 81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 FSD 확대를 통해서 중국이라는 시장 한 곳에서만 10%의 순이익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큰 순이익이 창출되게 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은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으며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모빌아이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88%에 해당하는 지분을 다른 회사나 혹은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율주행이 이처럼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모빌아이는 매각을 하려고 할까? 일단 모빌아이 주가 자체만 보면 올해 71%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또 3년 연달아서 손실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빌아이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생산량 자체를 줄였습니다. 생산량의 중요성은 벌써 테슬라의 예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스 캐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맥스 캐파를 채우지 않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낮춘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미래 전망을 좋지 않게 본다라는 의미이죠. 모빌아이 같은 경우 물류 시장을 탓을 하였지만 실제 손실을 계속 보고 있으며 미래 전망도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밝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단순하게 자율주행으로 보이는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나는 형태의 자율주행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다른 기업의 자율주행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 일반화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이자 얼마나 많은 운영 비용이 들어가냐의 차이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 공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 세계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화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반화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와 엄청난 양의 GPU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AI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불과 2달 만에 18배 성능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라는 건 로보택시를 운영할 때 원격 조정이 필요한 빈도가 줄어든다는 말이고 이는 똑같은 로보택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운영 비용이 몇십 배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와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 사이에서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나냐 나지 않냐, 확대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이 큰 진입장벽을 테슬라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로 봤을 때 한 국가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성과를 오늘 일론 머스크가 성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수익을 내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 전기차 안에서도 AI에서도 자율주행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만큼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정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의 효율성이 너무 낮다. 이를 개선해야 된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사실상 세율을 높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라는 말을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작년 말에 한 이야기지만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훨씬 더 예전부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3주 전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 인터뷰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주요 내용을 정리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인플레이션과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플레이션이 왜 생겨나는지도 정리하였으며 이 인플레이션이 일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세금과 똑같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에 대한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트럼프에게 엄청나게 어필합니다. 이런 기구를 만들어 달라라고 약속을 얻으려고 일론이 시도를 하였는데 이 시도가 오늘 성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인터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아주 재미난 이미지를 올리기도 하였죠. 미국에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올린 내용인데 이 정부 부서 이름을 보게 되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줄여서 도지입니다. 그런데 이 도지에 해당하는 기관을 도널드 트럼프가 만들겠다라고 오늘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 내용 일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은 제게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보내었으며 똑똑한 사람입니다. 일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일론이 성취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론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건 상당히 명확하죠. 물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실수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바로 사과를 하고 행동에 변화를 준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제안에 따라 저는 연방정부 전체의 재무 및 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대폭적인 개혁을 위한 공고안을 제시하는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오늘 발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직함도,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더불어서 여전히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지라는 약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정부 부서 역시 밈으로서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이 인터뷰가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과연 일론이 이런 약속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결실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컸는데 단 한 명의 사람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대통령 후보로부터 받아낸 것입니다. 이거 한다고 일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정부 일에 개여한다고 오히려 또 다른 정치적인 탄압을 받을 건데 옳고 그름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점이 저는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와 관련된 노트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상당한 언더퍼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실제 주가를 보게 되면은 2022년 초부터 다른 매그니피슨 6와 비교했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38%입니다. 상당히 좀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2024년 애널리스트들의 EPS 컨센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의 50%만큼 EPS 예상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또 2025년도 예상치도 EPS 컨센이 45%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테슬라의 EPS가 반전을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미래 테슬라 주가는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테슬라의 EPS가 실제 내려가기도 했죠. 미래의 EPS 컨센이 아니라 지금까지 테슬라 EPS를 보면 피크와 비교했을 때 많이 내려갔습니다. EPS 자체가 내려갔다라는 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테슬라 EPS가 내려갔을까? 바로 승자 독식이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밑바탕을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마진을 유지하면서 조금 EPS 욕심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관리가 잘 진행된 것을 그대로 판매가를 낮추는 형태로 전기차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의 마진도 내려가고 EPS도 어느 정도 내려갔지만 다른 기업들과의 격차는 훨씬 더 커졌으며 미래에 진행되게 될 FSD 확대를 할 수 있는 차량 판매량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전략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였고 하드웨어만 본다 하더라도 승자 독식이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런 EPS와 관련해서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치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기대치를 관리해야 되냐라는 그 근거로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허가를 보게 되면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나 배포를 위한 허가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허가 확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허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순간 또 한 번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건 스탠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테슬라 주가의 성격상 변동성이 아주 크죠. 이 올라갔을 때 잠깐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크게 기뻐할 경우에 다시 변동성으로 인해서 내려갔을 때 상대적인 상실감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상실감은 또 장기 투자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장기 투자를 하면은 여러 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분명 호재는 맞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적합한 장기 투자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세미와 관련된 소식도 확인되었습니다. 쟁글러 씨께서 공유해 주신 영상을 보게 되면 기가 네바다에서 26대의 추가 세미 트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세미 트럭 영상만 보게 되면은 마치 컴퓨터 그래픽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 세미 트럭 자체도 디자인이 워낙 깔끔하기도 하고 또 공장 디자인도 워낙 깔끔해서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쟁글러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이 26대의 세미 트럭 같은 경우 펩시로 보내질 예정이며 펩시로 보내지기 전에 다른 기업에서 1, 2주 정도 테스트하며 프로모션 용도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 그 밖에 기가 네바다 공장은 확장을 하고 있죠. 이 공장을 통해서 세미 트럭을 추가로 생산하며 미래에는 4680까지 기가 네바다에서 추가로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 공장 확대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이 드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도 흥미로운 루머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루머를 보게 되면은 여러 매체에서 일론 머스크가 베이징의 펜트하우스를 1억 5천만 달러를 주고 구매했다라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으며 여러 초호화 부동산 판매 에이전트들도 이를 확인했다라는 뉴스가 중국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시 평가이지만 이게 사실일 확률이 아주 높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는 가짜 뉴스입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모든 주요 매체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패턴, 국가를 떠나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 설명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심각한 하락세를 보였고 또 이런 하락세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희망에 클릭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뉴스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뉴스 매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부동산 시장을 구조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품은 뉴스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보면은 확실하게 가짜 뉴스이다 라는 게 보이지만 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뉴스마저도 진짜로 오인하는 경우를 또 손쉽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자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이제 우주에 떠있는 모든 인공위성의 3분의 2가 스타링크 위성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성과이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일론이 가지고 있는 한 기업인 스타링크 인공위성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가 인공위성 사이에 군용 레이저 데이터 교환에 처음으로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는 이제 일반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인공위성끼리 레이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며 군사적으로 엄청난 우위를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론 머스크에게 X를 통해서 특정 정당을 검열하고 마치 뭔가 잘못해서 계정이 막힌 것처럼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일론 머스크가 받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브라질 정부가 내게 요청하는 내용이 브라질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였으며 실제 브라질 정부가 어떤 요청을 하였는지 오히려 X를 통해서 모두 다 까발려 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브라질 정부는 어떻게 했냐, 브라질에서 X에 접속하는 것도 차단시켰고 VPN을 통해서 X에 접속하면은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으며 X와 전혀 상관없는 스타링크와 스페이스 X 자산도 동결을 합니다.
돈도 받지 못하게 하고 벌써 브라질에 설립한 모든 스페이스X, 스타링크 관련 동산, 부동산 모두 다 차단을 시킨 것입니다. X와 스타링크, 스페이스X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기업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기업인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차단해버립니다. 말도 되지 않는 조치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요 매체에서조차 이 브라질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디 이코노미스트도 비판을 하였고 블룸버그도 브라질 사태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FCC 역시 브라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태는 문제가 많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대인배와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스타링크를 막았지만 이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필요하다면 무료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스타링크 자체가 우주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 있는 동산과 부동산을 막는다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일론이 벌써 구축한 전 세계 인프라의 능력이 국가를 초월하였다는 걸 볼 수 있으며 한 국가가 독재 국가로 바뀌는 것을 막는데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